이제는 말할 수 있는 불편한 진실 19, 13위 공개합니다. 딸기 우유의 배신. 한때 중고등학교 매점에서는 딸기 우유가 품절대란, 특히 여학생들에게 엄청난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딸기우유 많이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왜요? 딸기 우유를 먹으면 가슴이 커진다. 이 이야기 때문에 볼륨감 있는 몸매를 원하는 많은 여학생들이 학창시절에 딸기 우유를 열심히 먹었는데요. 자, 그런데 학창시절에 열심히 딸기 우유 드신 분들, 여러분 다 피해자십니다. 완전히 속으신 거예요. 아, 근데 저도 저 얘기는 들어봤어요. 나도 들어봤어. 진짜? 아니 근데 왜 딸기 우유입니까? 자, 여성의 2차 성징 발달, 즉 가슴 발육에 중요하게 자라는 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딸기에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좋은 딸기가 들어간 우유를 마시면 가슴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에 딸기 우유 속설이 퍼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딸기 우유에 들어있는 딸기 과즙 함량을 살펴봅시다. 단 1%. 에? 과연 1%의 과즙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대부분 전문가의 대답은 딸기 우유와 가슴 발육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딸기 우유 속설에 농락당한 여학생들 오매불망 간절히 기원하며 열심히 딸기 우유를 믿고 먹은 결과는 딸기 우유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다 의미 없다. 가슴은 유전이다. 오히려 체중 증가, 살만 찌는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저 말 듣고 열심히 먹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거 완전 속았네요. 자, 여학생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거짓 정보, 잘못된 속설에 속지 마십시오. 딸기 우유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맛으로 드십시오. 맛있죠? 그래, 맛있긴 해.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불편한 진실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빵지 술래, 여기부터 가세요. 이번엔 프랑스 여행객들이 마주할 불편한 진실입니다. 와, 내가 드디어 프랑스에 오다니. 프랑스에 왔으니 바게트랑 크루아상은 무조건 먹어야지. 야 진짜 맛있다. 역시 원조가 다르긴 하네. 여러분, 이 대화에서 불편한 진실 찾으셨습니까? 프랑스가 크루아상의 원조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저는 파리에 가서 크루아상 대회 1등한 집에서 줄을 40분 넘게 서서 크루아상을 먹고 왔어요. 그리고 크루아상 자체가 불어 아닙니까? 그렇지. 크루아상. 유럽인의 아침 식탁을 책임지고 한국에서도 사랑받는 겉바속촉 크루아상. 크루아상은 프랑스어로 초승달이라는 뜻입니다. 빵이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크루아상을 프랑스의 대표적인 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지금까지 프랑스 여행 가서 샵 프랑스 여행, 샵 크루아상, 샵 원조의 맛 SNS에 인증사진 올렸던 분들 전 기자처럼요. 땡! 미치겠다. 안타깝지만 원조 빵지 술래 실패! 크루아상의 기원은 프랑스가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 크루아상의 기원은 오스트리아 빵인 키펠에서 시작됐습니다. 키펠은 크루아상보다 밀도가 높고 벗겨지기 쉬운 브리오슈 같은 반죽으로 만든 초승달 모양의 효모 빵인데요. 1839년 오스트리아 포병 장교가 파리에 오스트리아 빈 스타일의 빵집을 차리면서 프랑스의 키펠이 전파. 큰 인기를 끌며 파리에서 반드시 가야 하는 곳 중 하나가 됐고요. 그렇게 키펠의 매력에 빠진 프랑스인들은 이후 페이스트리 반죽을 활용해 키펠을 조금 더 바삭한 지금의 크루아상 형태로 발전시켰고 이름 또한 나중에 붙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조는 오스트리아 빵인데 발전시킨 건 프랑스가 맞긴 하네. 그렇죠. 원조 오스트리아라는 거죠. 야, 그럼 프랑스가 크루아상 원조로 생각해서 빵지 술래 갔다 온 정 기자님 같은 분들은 40분 기다렸다니까. 그 버터 크루아상 하나 먹으려고. 죄송한데 오스트리아로 가셔야 돼요. 오스트리아로 다시 가야 됩니다. 크루아상에 대해 몰랐던 진실, 빵돌이 빵수이분들 앞으로는 크루아상의 기원을 맛보시려면 오스트리아로 가셔야 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불편한 진실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오독 모모의 반전.
두 기자님은 만약에 우리 앞에 복숭아 씨, 수박 씨, 사과 씨가 있다면 기꺼이 드시겠습니까? 기왕 먹으려면 수박씨 먹겠습니다. 수박 씨. 조그마니까. 굳이 나도 벌칙으로 먹어야 된다면 수박으로 갈게요. 근데 씨를 왜 먹는 거예요? 그 독성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 맛있는 과육을 먹어야죠. 그래. 과육이 아닌 씨를 먹으라니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과일의 씨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 바로 영양분이 풍부하고 오독오독 씹는 맛이 일품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가 사실 과일의 씨였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분류가 씨로 안 되고 견과류로 들어가잖아. 그래. 저걸 견과류로 분류하고 있죠. 예? 슬슬 불편해지고 있죠. 아니 제일 땅에다 묻으면 뭐가 되냐고 그래서. 뭐가 됩니다. 아몬드가 나와? 자, 우리가 철석같이 견과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몬드가 사실은 견과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견과류도 과일의 분류 중 하나긴 합니다만 보통 식물학자들이 말하는 견과류는 일반적으로는 힘으로는 쪼갤 수 없고 단단한 외피 안에 하나의 씨가 들어있는 나무 열매 종류로요. 주로 밤, 도토리처럼 딱딱한 껍질을 가져서 저절로 벌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아몬드는 밤이나 도토리 같은 견과가 아니라 복숭아나 살구 같은 핵과 식물로요. 실제로 아몬드 나무를 보면 꽃이 피면서 중앙에 씨를 가진 과육 중심의 열매가 열리는데요. 와. 나중에 이 과육이 마르면서 그 안에 있는 씨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먹는 아몬드. 그러니까 스스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아몬드는 엄밀히 따지면 견과류가 아닌 겁니다. 열매가 아니라 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일의 씨인지라 독성이 있지만 우리는 독성을 제거한 품종을 먹고 있는 겁니다. 야, 아몬드 견과류 얘기하면 제일 먼저 예로 들잖아. 많이 먹으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말은 틀린 거였네. 이 딱딱한 껍질을 가진 견과가 아님에도 수분이 없이 바싹 말랐다는 점을 포함해 성분, 외양, 오독오독한 식감 등이 견과류와 상당히 유사. 그래서 아몬드는 견과류라는 오해가 생겨서 마치 진실처럼 자리 잡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몬드가 견과류라는 인식이 워낙 지배적이다 보니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의 식물학자인 주디 젠스테트 또한 이미 대부분의 소비자가 견과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를 정정하기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식물학자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라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아몬드는 사실 견과류가 아닌 엄연히 열매가 있는 과일의 씨지만 소소한 상식 중에 하나를 알게 된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저 오독오독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불편한 진실 19, 8102입니다. 뭐뭐보다 뭐뭐가 먼저. 자, 여러분 자전거와 오토바이, 가스레인지와 인덕션, 성냥과 라이터. 각각 뭐가 더 먼저 나왔을까요? 자, 일단 자전거와 오토바이. 자전거와 오토바이. 자전거. 가스레인지와 인덕션, 당연히 가스레인지. 성냥과 라이터. 성냥. 한심합니다. 네. 인류도, 물건도, 과학도 끊임없이 더 나은, 더 편리한 모습으로 변형, 발전되었습니다. 그런 성냥과 라이터는 그 반대였다는 불편한 진실. 어딘가 구식이고 원시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성냥. 그런데 이 성냥보다 라이터가 먼저 발명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라이터 성냥이 발명되기 전 사람들은 담배 주머니와 함께 휴대용 부싯돌을 들고 다녔습니다. 진짜 불편했겠다. 그러다가 1823년 독일의 화학자 요한 볼프강 되벨라이너가 최초로 라이터의 시초인 되벨라이너 램프를 발명. 이 램프는 아연 금속이 황산과 반응해 수소가스를 생성.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이 점화를 일으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우와. 당시 100만 개 이상 판매되며 인기를 끄나 했지만 휴대하기에는 크고 위험물질인 황산을 이용한 데다가 구조까지 복잡, 결국 대중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라이터의 시즌은 맞네. 그리고 4년 뒤인 1827년 영국의 화학자 존 워커가 프릭션 라이트라는 최초의 현대식 마찰 성냥을 발명. 75mm 길이의 나뭇개비를 마찰력 있는 유리종이 사이에 끼워서 긁기만 하면
불이 붙는 우리가 다 아는 바로 그 성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라이터의 시초가 나오고 4년 뒤에야 성냥이 등장한 것이죠. 야, 성냥이 더 늦었다는 건 진짜 충격이다. 어떻게 좀 보면 진짜 아닐 것 같은데. 라이터가 선배. 라이터가 먼저야. 아까 저 라이터는 사실 우리가 아는 그 라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라이터는 언제 나온 거예요? 1910년 미국 알사에서 최초의 초소형 부싯돌 라이터인 피스트 5 리터를 개발. 바로 우리가 아는 라이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아니 이거 요즘 장난감처럼 일부러 저런 모양으로 라이터를 만드는 줄 알았더니 이게 오히려 더 원형에 가까운 거였어요. 오리지널이었어. 얘를 오마주한 겁니다. 당연한 상식도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는 불편한 진실. 라이터가 성냥보다 먼저였다는 사실. 이제부터라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불편한 진실 19, 3위를 공개합니다. 흰 팽이버섯 먹으면 뭐뭐? 자, 부담 없는 가격에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요리할 때 식재료로 자주 사용되는 팽이버섯. 대표 K푸드인 불고기, 김치찌개 등 어떤 요리에든 환상궁합을 자랑. 그뿐만 아니라 팽이버섯 볶음, 팽이버섯전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되고 있지요. 자, 팽이버섯은 이렇게 국내에서 인기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한때 무려 25개국에 수출 효자 품목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였습니다. 한국인들 덕분에 매년 돈을 엄청 벌고 있습니다. 아리가또네. 제주는 공, 아니 우리나라가 부르는데 돈은 일본이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소리지? 아, 이거- 저것도 혹시 그게 로열티. 로열티가 저쪽에 있구나, 일본에. 진짜? 아니 양- 이거 우리가 먹는 거고 생산도 우리가 하는데 그거 종자 로열티 있어요. 종자 로열티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던 흰색 팽이버섯 70% 이상이 사실은 품종 사용료, 즉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일본산 품종. 자, 일본에서 수입한 것도 아니고 분명 우리나라에서 재배했지만 일반적으로 추정되는 일본산 품종 팽이버섯의 로열티는 약 3%. 국내 농가에서 매년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일본에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와, 그냥 돈이 나가는 거네. 그냥 나가는 거야. 특허니까 뭐 어떻게 해. 이거 뭐 특허화된 종자니까 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되게 아깝네. 이게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불고기 먹을 때 무조건 넣잖아, 저거. 자, 그렇다고 팽이버섯을 하루아침에 끊을 수는 없는 일. 그래서 우리나라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갈색 팽이버섯 등 국산 품종들을 개발, 해외로 유출되는 종자 로열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먹을수록 얌 좋은 일 시키는 팽이버섯의 진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알아야겠네요. 전 처음 들었는데 이 얘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긴 뭐한 게 이것도 재배하는 아우, 당연하죠. 농가분들도 네. 계십니다. 아, 농가 수익이 네. 걸려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진실을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